오늘 함께 하실 분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 춘추관장을 지내셨죠.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셨죠. 정치학 박사이신 정욱입 박사,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김경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새 원내 지도부, 이제 원내 지도부, 원내 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까지 이제 딱 전부 임명을 했는데, 이게 친정체제는 아니죠, 정 박사님? 글쎄, 왜 다들 이게 친정체제라고 이제 상당히 언론에서 참 앞서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호각지세 같은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사자성어. 네, 새정치민주연합 무치에 농담입니다. 사자성어 새누리당의 지식인들이 더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인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주요 당직을 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개파색이 강한 인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또 많은 오해를 양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8, 9개월 앞으로 온 총선 체제를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소모전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고뇌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근데요, 이게 이제 지금 친정 체제든 시댁 체제든 간에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물러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도 사실은 바로 직전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다 이게 결국 물러난 꼴이 됐기 때문에 친박 비박 상관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둠에 따라서 그 자리를 사실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이제 승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분히 보면은 정치적 문제도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이제 유승민 전 대표의 감정선을 조금 보듬어주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런닝메이트로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였으니까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감정도 좀 조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김무성 당대표가 하는 인선에 대한 부분이 소위 말해서 컨셉 자체가 실질적으로 당내 개파에 대한 부분, 그 알력, 소위 대립적 관계를 좀 희석시키려는 고도의 어떤 그런 전략이 좀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개파라는 부분이 결국 당내 내분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아젠다였으니까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지역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선을 많이 몰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미 지난 6월 달에 예결위 위원 선임할 때도 사실상 총선을 대비해서 개파보다도 총선에 불리한 지역의 출신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김무성 당대표는 개파라는 부분들의 짐을 좀 덜기 위해서 PK 지역의 비영남권 인사들 또 많이 기용하고, 정책적으로는 정책에 승계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 예민하니까 원유철 정책위원장에 올리고, 그다음에 김정은 의원을 친박계 김정은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올리고, 이런 해서 상당히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그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인선이다라고 싸움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만나러 이제 청와대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럼 거기에서 기싸움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겠죠. 기싸움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대통령하고 감히 기싸움을 합니까? 아마 이제 청와대에 가서 그분들이 이제 조업을 하면서 집에 2기 지도 체제가 악수를 하고 이제 잘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소위 말하자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을 이제 가져갈지. 정책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게 아니라 땅이 움푹 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청와대에 가서 기싸움을 한다 그러면 이게 대단한 뉴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거의 글자 그대로 새누리당은 내용과 분열을 극심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가 좀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싸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새정치하고. 새정치의 싸움 방식은 둘 다 이제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상태 아닙니까? 새정치의 집안 싸움은 일종의 중국식이고, 새누리의
집안 싸움은 좀 한국식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중국식 집안 싸움은 싸움이 일어나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붙들고 우리가 싸웠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가고 거기서 해답을 찾는데 그걸 가매라고 그래요. 그런데 새누리 쪽은 좀 유교적인 성격의 집안 싸움을 하거든요. 싸움하는데 되도록이면 단 밖으로 소리 안 나가게 하는 예, 그런 식이 이제 유교적 싸움이 이제 새누리의 싸움 방식이에요. 그러고 본다면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러면은 그거 재밌는 포인트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청와대 들어가서 예. 아마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아주 예민하니까 아주 좀 잘해보자. 그럼 거기에서 서로 이제 의기를 복돋아주는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안 될까. 아니 저도 그 예. 말씀에 일정 정도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 경험자로서 약간 이제 그 경험칙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덮으려고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덮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치도 덮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아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새누리당이. 근데 실제로는 그 많은 정보 또 내부에 있었던 일들이 다 오픈돼서 그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이게 팩트다라고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도 있죠. 그게 바로 지금 친정 체제라든지 또는 그 내부와 관련해서 또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또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양산되는 여러 가지 그 호사가들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문화 때문에 오히려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예, 오픈. 예. 예, 말씀하세요. 사실은 청와대 들어가서 기싸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싸움이 이미 끝났고 끝났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실력의 한계를 예. 냉철하게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파문은 13일 같지 않습니까? 예. 13일 가면서 마지막 13일째 사표 내고 처리되는 것으로 끝나서 그렇지 예. 그 마지막 순간까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슴이 이렇게 울렁울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2, 3일 동안에 김무성 대표가 키를 이렇게 틀어서 방향을 잡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김무성 대표의 자세나 태도에 따라서는 이게 13일이 될 수도 있고 23일이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3일에서 끝났기 망정이지 20일, 30일로 가면 그만큼 예.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든가 대통령의 권위가 치명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도 사실은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고맙다는 마음과 당대표 저거 함부로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예. 또 거꾸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예. 지금 이제 인사를 쭉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당내 인사의 흐름들을 보면 대통령하고 각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가급적이면 대통령 말을 따르겠다라는 이 분위기로 가잖아요. 서로 간의 실력의 한계를 13일의 사태 동안에 어느 정도 정확히 간파를 하고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봉합하자. 요게 요번 인사의 초점이고 내일 모레 이제 청와대 가서 만나면 두 분 다 아마 밝은 웃음을 띠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화합해서 잘하겠다 그런 워딩도 당연히 하실 거고. 아시겠죠. 뭐. 근데 사실은 밥을 같이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예, 부총장님. 밥을 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요. 사실 물론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도 사실 남아있어요.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 근데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말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김무성 당대표의 지금 이 부분을 행보를 아주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그게 좀 다른 의견이라고 보시나요? 예, 그 뭐냐면 일종의 동상이몽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총선까지는 청와대든 김무성 당대표든 원활하게 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적인 거 있죠. 그래서 생각들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어제죠? 김무성 당대표가 윤동주의 새로운 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제. 예, 시를 낭송하면서 취임 1주년에 기자회견했는데 이 시기가 오늘은 국화협회서를. 오늘은 국화협회서. 굉장히 서정적이시다 보니까 예. 아주 가슴이 전혀 찡찡해요. 어울리지 어제도 않는. 막 찡찡했는데 오늘도 막 예. 좀 서정적인 분위기하고는 동떨어진 분인데 예. 어쨌든 시를 했단 말이죠. 이게 예.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기가 보면은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이거거든요. 그럼 따져보면은 그럼 김무성 당대표가 걸어왔던 길, 그 다음 두 번째 김무성 대표 앞으로 걸어갈 길, 그 새로운 길이 뭔가 이 부분에 방점이 있단 말이죠. 예. 그 새로운 길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던져놨습니까? 오픈 프라이머니, 그 다음 국회 선진화법을 없애자. 예. 이걸 던져놨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교수님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리더가 각자 성향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싸울 거리를 던져놓으면은 지도자는 살 수 있습니다. 명분 있는 싸움거리. 그러니까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대표한테 뭔가 청산해야 될 가치거든요.
당대표를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야기하고 공천에 대해서 투명과 공정성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 부분을 던져놓고 새로운 어떤 계획의 화두로 예를 들어서 저쪽 새정치 진영에서 받게 되면은 김무성 당대표는 정치의 개혁 지도자로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시킨 이런 어떤 형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안 받게 되면은 김무성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혹을 떼는 그렇죠. 혹을 떼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청와대의 생각은 청와대의 생각은 이거겠죠. 지금 임기가 반은 쪽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은 급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어찌됐건 당을 추스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밉더라도 두들기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김무성 당대표는 총선이 가장 중요하고 총선만 지나고 총선만 성공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정치의 큰 꿈은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동상이몽인데 어찌됐든 운명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게 보면 근데 김무성 대표도 청와대에 대해서 안심하는 시그널을 준 게 이번에 임명된 사무총장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무성에게 철저하게 충성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제1 사무부총장 보면 서청원 최고 측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청와대 측에서도 어쨌든 공천과 관련해서 뭔가 통로를 터주겠다라는 시그널이 친박계 쪽에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그쪽에 불안감을 안 주고 있고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방금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꼭 먹고 알고게요. 되면은 정치개혁의 지도자, 정치개혁을 완성시킨 지도자. 안 되면 본인이 상당 정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실리를 챙길 수도 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야권도 결국은 결단만 내리면 어차피 지금 선거구역 개편이라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쉽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야당이 지금 거의 안 받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상당히 높게 가능하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받을 가능성이 없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왜 취임 1주년에 강조했는가? 그러면 이것이 그 당대표로서는 최고의 치적이 될 텐데 결국 야당이 안 받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지금 두 분은 당대표의 어떤 그 운신의 폭이 훨씬 커질 수 있다. 이제 정당화가 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당내에 돌아가는 소문은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청와대에서 그 총선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훨씬 많이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또 해석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새누리당은 문화가 덮어가는 문화인데 그 와중에 이렇게 새나가는 말들 중에 그런 말들이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그 나름대로 갈등이 잠복돼 있지만 굉장히 세게 터질 수 있는 여운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특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특사. 저희가 이 특사를 아주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큰일이에요. 근데 이게 광복절 특사인데 이 사면을 이렇게 제안한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한 3가지 정도 요약될 수 있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대중적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냉정하다, 승부사다, 막 아주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절대 놓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의 대중적 이미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이미지를 희석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정치 행위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런 이미지도 희석이 되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경제 사회적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 침체됐으니까 경제는 결국 심리인데 몇몇 대기업 총수들을 뭐 석방한다, 사면을 해준다 해서 경기가 어떻게 살아날 그런 보장도 없지만 다만 대통령이 기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이에 따라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 효과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활성화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이죠. 근데 이게 뭐 일반 사면하고 특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특사인데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보면 성탈전 특사, 뭐 이 석탄일 특사, 뭐 또 이 뭐죠? 광복절 특사에다가 이제 광복절 특사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번 이것도 결국은 광복절 특사가 되죠. 근데 이거 시기별로 의미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저 그냥 중요한 절기라든지 어떤 이 시점을 맞춰서 그냥 그걸 활용할 따름이고요. 그 이승만 대통령 때 재밌는 사면이 보면 이승만 대통령 8순 기념 특별 사면이 있었답니다. 그거 먼저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께서 정말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특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씀 하시니까
북한에서도요. 예. 김일성 탄생 100주년 및 네. 김정일 탄생 70주년 특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겁니다. 네. 예. 제가 근데 경험에서 예. 한 말씀만 좀 예.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 계셨으니까 예, 참. 왜냐 그러면 이제 이게 순전히 이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왜 굳이 8.15 특사, 8.15 특별사면을 많이 할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기적인 아주 상황에 대한 효과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도를 비정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예.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잘 나올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6, 7, 8월입니다. 이때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6월 달 되면은 호국 보훈의 달. 예. 그 다음에 7월 달 되면 휴가철, 8.15는 8.15 광복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애국심이 많이 등장이 되는 그런 시기죠. 때. 그런 시기죠. 그래서 대부분이 역대 대통령도 다 그랬습니다만 8.15 광복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큰 아젠다를 툭툭 던져요. 그래서 8.15 광복절을 위해서 대통합에 대한 부분, 이 사면을 던지면 그만큼 효과가 괜찮고 시너지가 날 것이다. 라는 정부적 판단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15 그 연설, 대통령 연설도 한 6월 달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요, 제가 정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언급이 좀 많이 바뀌었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성완종, 네. 그 성완종 회장에 대한 특사 문제를 놓고서 법치 훼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게 어떻게 봐요? 이제 더 독특하게 사실 8.15 때는 예. 그동안의 그 정부에서는 특사가 있어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특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한 번의 특사를 한 번 했던가요? 하셨- 네. 그리고 한번 했죠. 특사에 대해서 특히 이명박 정부, 나가는 예. 이명박 정부가 특사를 할 때도 굉장히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또 성완종 그 리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성완종 리스트에 있던 그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바로 그 선거 바로 직전에 병상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 사면의 문제로 이 주제를 확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셨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사실 경기가 어렵기는 해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어렵죠. 3%에서 2%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결국은 그 대기업의 오너가 나옴으로써 어떤 경기 투자 뭐 이런 부분에 순기능을 했다고 또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수의 그 사면 소위 이제 생계형 그 특사와 더불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비중을 갖는 인물들의 특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예.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정호빈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경제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 경제 재벌들의 압력이 워낙 세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임계치에 올라올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가을 겨울을 생각해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특별사면 해야 된다고 갑자기 그냥 기자실 청와대 뭐 이렇게 이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 와서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잠시 그 분위기를 같이 잡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워낙 이게 특별사면이 법치주의 훼손한다 비판이 많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슬그머니 반대하면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때부터 이미 지금 그 CJ라든지 아니면 SK라든지 이 재벌들에 대해서 워낙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쪽에 워낙 압력이 네. 강하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저는 그래서 거론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경제가 이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재벌 총수분들을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 거 이게 경제 살리기냐 아니면 그분들 살리기냐. 예? 이거에 결국은 어떤 논리와 주장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분들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이게 특별 사면을 한다 그래서 특사가 없었다고 그래서 예. 재벌이 돈이 보인다, 돈이 투자를 해서 돈이 벌 기회가 있다. 특사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특사를 받았는데 예. 기업에서 돈만 끌어먹고 수익이 전혀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 차라리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인위적으로 회사 뭐 국가에다가 뭔가 이렇게 사회에다가 뭔가 이렇게 돈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이 복지 사업을 하는데 돈을 쏟는다 이런 거지. 그건 투자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하고 투자하고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경련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업체 오너가 와야 이게 리스크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감한 배팅이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서 오너가 풀려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리스크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얼마만큼 있는지 실제 검증된 바가 없어요. 결국은 이 정경련 쪽 얘기는 국민들을 속여 먹기 위한 호도하는 여론 조작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미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답을 내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디테일한 메시지는 아니지만은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내놨는데 이 결국 국가 발전이라는 것이 경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민 대통합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이제 두고 보겠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인 답을 내놨는 거예요. 예. 답을 내놨는데 이제 찬반 양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 국민적 합의를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여론의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업인 특사가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그 모 경제학과 교수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반면에 또 현실적으로 그 현대자동차였습니까? 그러니까 특사한 이후에 나름대로 뭐 투자를 늘린다든지 또 뭐 이거 경제 활성화하고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건희 회장의 그 원포인트 특사로 평창 그 올림픽을 또 이제 그 유치한다든지 뭐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는데 이만큼 아마 우리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그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요번에 70주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어떻게 보면 고육책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결단을 지금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지금 그 이색 사면 사례 한번 CG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하신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8순 기념 사면. 예. 아이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 사면이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는 역대 최다기록이었었다. 22차례.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는 사면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근데 사실 전두환 정권 때 사면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정통성의 결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죠? 사면이 결국 그런 수단이 아닌가. 1980년 초에는 신군부 반발이 완전 극심할 때였는데 그때 2년을 걸쳐서 11번 연속으로 사면을 했습니다. 결국 사면을 많이 했다는 것은 뭔가 좀 뒤가 구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꼭 그래서 그 특별 사면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 정치 상황이 이런 식으로 포용과 베풀지 않으면은 수습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948년도 정부 재정 후에 한 번도 이 법이 개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법권을 초월한 통치적 행위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당시 통치적 행위에 대한 성격 자체는 뭐 이승만 정권이라든가 전두환 정권이라든가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이 통치적 성격이라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이걸 통해서 정말 통치를 한 아주 유효한 수단으로 쓸 수 있었던 그런 거라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 논란의 사면 대상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영삼 정권 때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있었고요. 김대중 정권 때는 김현철 정태.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전 정권 사람들의 전부 사면. 이게 무슨 도미노 게임도 아니고 그래요. 김영삼 정권 때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는 아니죠. 김대중 정권 때 김현철, 정태수. 노무현 정권 때 김홍리, 강금원, 성완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현 정권의 실력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의 이 범죄 첩보 자체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권이 끝나고 나면 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 재판이 이제 정권 초기에 사정 드라이브와 더불어 이 정보 들어온 걸 가지고 정권 초기에 재판해서 형을 보내고 나면 본인들이 정권 끝낼 쯤 되면 사실은 이제 자기네들도 재판받고 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조금 은혜를 좀 베풀어주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꼭 저런 패턴이 그냥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이제 좀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의혹 문제 말이에요. 도입 의혹인데 사실 그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RCS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결국은 구입을 인정을 했지만 사찰 의혹은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국내 우리 국민들을 사찰했다면 그만두겠다. 국정원장이 아주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박사님은 이 문제? 제가 그 최근에 읽은 책 중에요. 네. 이제 그 글로벌 인플루언스, 그러니까는 그 지구적 영향, 또 스트레스 벡터 뭐 이런 그 책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지금 해킹과 관련한 소설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해킹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그 헤게모니 전쟁이 일어나는지 뭐 이런 얘기인데, 국정원장도 뭐 그런 말씀을 하셨다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도 실제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이버와 관련해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가 국제사회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국정원이 원죄가 있죠. 해킹은 아니지만 지난 대선 때 그 댓글 사건이라든지 또는 지난 정부 때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직접 연동이 안 되더라도 많은 의혹을 야당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의 그 주장대로 해외 전략이라든지 또는 뭐 연구라든지 또는 해외 정보라든지 분명히 그런 데 활용이 되었다면 그런 법적 체제를 정비하고 또 실제로 민간인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사적인 그 권한에 대한 보호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국정원에 딱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이메일 오고 간 거 있잖아요. 네. 예, 나나통신하고 저쪽에 있는 이제 해킹팀하고 간에. 근데 전부 그 이메일이 뭐냐면 국산 갤럭시 S 이 해킹할 수 있는 루팅 툴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뚫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북한 사이버 공격팀이 우리나라에 있는 카카오톡을 뚫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요인들의 카카오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서 연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자, 북한에서 핸드폰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북한의 핸드폰 운영체제는 바다 운영체제인가 구글 안드로이드도 아니고 독자적인 별도의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정원이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 도구를 가지고 쓴다 이러면 그쪽 해킹팀하고 이메일 오고 갈 때, 야, 북한에 최근에 나온 이 소스 코드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 뚫는 방법 뭐 있냐? 그런 메일이 몇 개라도 오고 갔으면,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확 받을 텐데, 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만 뚫는 이메일이 오고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그거는 일리가 있으시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암약하고 있는 그 간첩들. 다양한 간첩들은 갤럭시를 쓰고 있겠죠. 네. 아니, 딴 걸 쓸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렇지만 북한에서 쓰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쓰지 않을 거라고. 아니,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금요, 미국 FBI하고 호주 연방경찰 이렇게 해가지고 총 35개국 97개 정보기관이 이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했다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지금 사실상 이러한 어떤 정보적 게임을 가지고 시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진트에 대한 부분은 이미 미국이라든가 선진국들은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파이브 아이스라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수억 개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보에 대한 취합과 분석이거든요. 그걸 누가 하느냐? 국정원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 들어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버 전쟁 붙으면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간단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북한은 법 체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소위 말해서 지도자의 한마디면은 이게 다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부분에 위법을 해야만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이 낮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국정원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상희 부총장님은 여기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두 분이